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절반 이상 약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 면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등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부상자 17명으로 집계됐고요. 이재민 1,3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 모두 사고 충격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7월 1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거센 장대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최신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에서는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복구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무너진 토사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도 약 500여 명 발생한 가운데 이들은 인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한 가족이 지낼 만한 공간에 주민 30-40명이 함께 먹고 자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수색 투입된 가운데 오후에는 회룡포 일대에 상륙 돌격 장갑차 3대를 투입해 하천 주변을 탐색합니다. 또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린론도 필요할 경우 투입하기 위해 대기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현재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위험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안전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다음 달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집중호우 때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속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이번 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유류 저장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대기 폐수 배출 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소, 대규모 가축 사육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허가 적정 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5.7도, 습도는 86%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오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4박 5일 캠프형 영어 체험학습을 재개합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2016년부터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4박 5일간 캠프형으로 실시해 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4박 5일 캠프형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어체험학습은 한동 글로벌 체험 학습센터에서 실시하며 전체 교육과정을 영어만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영어권 국가의 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환경과 다양한 활동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즐겁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데요. 울릉군은 이번 캠프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기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병해충 확산까지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농업혁신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장마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큰데요. 지금 경북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죠?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31,065헥타의 침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네. 가축 69만 마리 폐사, 축사하우스 시설 35헥타 침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경북 지역도 농작물 2,160헥타, 가축 10만 5천 마리, 시설 0.4헥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호우가 계속되면서 피해 집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 대책은 어떤가요? 예, 우선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 침수 지역 조기 배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여건을 고려해서 병해충 공동방제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큰 농업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그 시설 하우스 등 농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침수된 시설 장비의 원활한 교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 재보험이라든지 각종 정부 관련 정책 자금 지원 요건도 피해 입은 농가 입장에서 농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 농가 입장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그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복귀를 도울 계획이고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대책이 좀 신속하게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경북에서도 발생했는데 과수농가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과수화상병이 지금 그러니까 사과나 배 잎과 가지 부분이 지금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말라 죽는 증상이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예.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발생 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입니다. 다만 이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 약제를 3회 이상 살포하면 이제 방제 효과가 한 93%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 약제를 적기 살포할 수 있도록
감염 위험 예측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의 그 방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농업은 과학기술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북 지자체장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이게 농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우리 지금 농업은 기후변화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 노동력 부족 같은 이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스마트 농업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농가들이 스마트 농업을 도입한 이후에 생산량은 32%, 농업 소득은 46% 증가했고 노동력 투입은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21년에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었고요. 작년과 올해 안동과 의성에 그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스마트팜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 역량이 우수한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간 교육을 받고 수료 후에도 이제 스마트팜을 저렴하게 임대받아 독립 경영을 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장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 전문 기업과 50여 개의 그 농가를 매칭해서 농가의 어떤 맞춤형 장비라든지 솔루션 도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가 최적의 작물 재배 방법을 이제 그 도입을 한다든지 가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작물 작황 정보를 좀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데이터가 기업에 이제 활용이 돼서 기업이 어떤 서비스 개선과 이런 실증에 활용되는 등 이런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스마트 영농 전환을 위해서 그 의성에서 마늘이 또 신규 지정됐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성에서는 스마트팜 외에도 올해부터 마늘 기계화 모델 실증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이제 그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해서 마늘 같은 밭농업을 하시는 농업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밭작물의 경우에는 품목도 많고 지역별로 재배 양식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지금 63%로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종하고 수확 작업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기계 성능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3년부터 올해부터 신규 R&D 사업으로 그 주요 작물 주산지에서 농기계를 적용해보고 성능도 개량하고 기계를 활용한 표준 재배법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마늘 기계화 모델의 실증 연구를 위해서 의성 지역에 지금 농업인, 지자체, 대학, 농기계의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그 기계화를 하는데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 기계화가 이제 그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업 분야 혁신 정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항공대에 올해부터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푸드테크가 구체적으로 뭘 이루는 건가요? 예,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IT, BT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어떤 신산업입니다. 예. 대체 식품이라든지 간편식, 케어푸드를 제조하는 식품 생산 기술부터 배달 앱, 유통 플랫폼에 사용되는 식품 유통 기술, 그다음에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조리 서빙 로봇,
뭐 업사이클링 푸드 이런 것들이 모두 푸드테크에 해당합니다. 네. 실장님 그 전화기에서 약간만 좀 거리를 떼어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향후 육성 방향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정부는 지난해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금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네. 10대 핵심 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한다든지 지역 단위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포항공대에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푸드테크 융복합 전문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을 지역 푸드테크 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그 훌륭한 대학으로 이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관련된 농업 그 혁신 정책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또 포항에 그린 백신 실증 지원 센터가 설치돼서 그린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는 생명, 그린은 농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린 바이오는 농업 분야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신품종 종자 개발은 씨앗을 재배해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종자의 유전자 정보와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할 경우에 개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 종자 등 6대 분야 중심으로 거점 기관을 육성해서 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항의 그 그린 백신 실증 지원 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거점 기관인데요. 앞으로 동물용 백신 개발을 종합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뜻을 가진 분들이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자연재해 극복과 또 미래 농업의 길을 잘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었습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대구 북구의 팔거산성이 지난달 27일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83호로 지정됐습니다. 팔거산성과 더불어 구암동 고분군까지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북구의 한 도서관에서 대구 팔거산성의 사적 승격 지정 기념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팔거산성의 최신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술 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행사이니만큼 시민과 함께 고민한다기보다는 전문가가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과 구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 담당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에 팔거산성 지정을 위해 가지고 현지 조사로 직접 나왔고, 팔거산성의 연액에 대해서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청 관광과 문화재팀에 근무하는 최한태입니다. 팔거산성은 구암동 고분군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있는 삼국시대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고분군과 취락 그리고 산성이 세 개가 세트가 되는 어떤 신라 시대의 유적의 그 모습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거산성이 기존의 대구시 문화재였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난 6월에 이제 승격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 이래 8개월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적 승격을 좀 기념하고 앞으로 팔거산성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정비가 되고 또 활용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 자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구 칠곡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구암동 고분군이 사적 지정될 때도 그랬고 이번에 팔거산성이 사적 지정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 문화유산에 대한 또 자긍심,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서 많이들 찾아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 고분이 발굴이 되고 정비가 된다 하면 저희들 전시 체험관이라든지 뭐 이런 좀 시설 마련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팔거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이 팔거산성은 대구 북구 노곡동에 위치한 함지산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삼국시대 산성 중에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21년 1차 발굴 조사에서는 대구 지역 산성 최초로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인 목간 16점이 출토됐고요. 성 안에서 식수 등의 물을 모으기 위해 만든 시설물인 목조 집수지 또한 발굴돼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년이면. 네, 자세한 내용은 팔거산성 발굴조사 성과 내용을 발표한 연구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화랑문화재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오승연입니다. 팔거산성의 시굴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해 4월까지 그게 2번에 걸쳐가지고 발굴했고 발굴 결과 신라시대의 산성과 또 내부의 목조 집수지 그리고 목간이라고 하는 특이한 유물들이 출토가 돼서 그 계기로 사적으로 팔거산성이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산성을 발굴한 게 지금 대구에서는 거의 성벽을 그다음에 내부까지 발굴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성벽 구조가 나왔다. 왜 그런가? 그 성벽들보다도 이 팔거산성의 성벽이 좀 일찍 만들어져서 정형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함지산 자체가 이제 등산이나 산책에 아주 좋은 코스로 활용이 이미 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암동 고분과 팔거산성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비가 다 된다면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내 집 뒷산을 등산하는데 신라시대의 이런 문화유적들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알려주고 보여드린다면은 지역민으로서는 상당한 그 문화적인 자긍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칠곡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재와 현재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문화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팔거산성의 국가 사적 승격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팔거산성 인근에는 국가사적인 구암동 고분군과 조선시대 광해군 태실 그리고 칠곡 도호부 등 역사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관계기관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어진다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이어진 학술대회에 이 필기까지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던 시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동네 주민으로서 항상 등산을 하다가 요 뒤에 산성이 있다는 표지판도 보고 하다가 마침 사적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동네 주민으로서 신기하기도 해서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적 지정이 되고 이러니까는 되게 동네 주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도 다 찾아가지고 사적 지정이 많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지정되기 전에도 한 번씩 이제 등산하다가 이제 뭔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둘러보기도 했었고 구경도 하고 했었습니다.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북구청이라든지 그런 단위별로 예산을 책정해주고 조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이 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지금 왔는데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집수지라든가 목조 집수지 이런 기사들이 비행기로 나르는 그런 뉴스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사적 지정도 되고 해서 관람차 한번 왔습니다.
우선은 산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볼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산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산성이다라고 해야만 저희가 몸으로 깨닫지 보통 지나다니면서 이게 산성인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다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굴이 좀 이루어져서 여기 경상북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이런 산성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서 산도 구경하고 산성도 구경하고 아이들과 같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팔거산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비 내리나요? 네,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아유, 폭우가 또 쏟아지는군요. 네. 오늘 구민수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집중호우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내린 물폭탄에 대구도 그렇지만 경북이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쏟아진 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돌풍과 엄청난 비를 한 번에 쏟아내는 태풍이 아닌 장마 기간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난 것이 이례적으로 꼽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북 북부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릴 전망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네요. 예천과 문경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네, 상당수가 산사태와 침수로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집안으로 밀려들면서 매몰되는 화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새벽 시간대라서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예. 일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예천군인데요. 대부분 농가 밭을 곁에 둔 경사지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효자면 백성리 주민들에 따르면요. 산사태 구간 위쪽에는 과수원 도토리 밭이 있었고요. 아래로는 논밭 주변으로 주택들이 경사지 위에 지어진 채로 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비슷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감천면, 은풍면, 용문면 마을 역시 비슷한 모양이었고요. 이런 곳은 산사태에 특히 취약한데요. 이 농가 밭의 토양은 상대적으로 토양 응집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하중이 더해지면 쉽게 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우선 대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경사지잖아요. 평소에 산사태 관리 지역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나요? 네, 문제는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렀다는 점인데요. 예천군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은 66곳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취약 지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주말 동안 백성리 마을을 찾았을 때는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도로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진흙으로 뒤덮였고요. 산 비탈은 쓰러진 나무들이 뒤엉켰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도 토사에 가로막혀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인근 경로당에 차를 세우고 뻘밭처럼 푹푹 꺼지는 그 질펀한 토사를 한 15분 정도 걸어서야 겨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종아리까지 오는 장안은 흙탕물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다들 60년, 70년 살면서 이런 산사태는 처음 겪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산사태로 7시간 만에 구조된 분들도 많았는데요. 가까스로 몸을 피한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에 모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평생 함께한 집과 일터, 이웃을 잃은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예. 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전해졌는데요. 영주시 한 장례식장에서는 산사태로 매몰된 딸을 구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장애인 부녀의 사연이 전해져 주의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운 좋게 목숨을 구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또다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폭우에 잠기면서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행정당국의 사전 조치가 부족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에서 벌어졌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에 인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 30분에는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금강 홍수 통제소는 관할구청에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만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길이 430m 지하차도 터널은 불과 2, 3분 만에 6만 톤의 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차도는 비가 내리면 침수가 자주 발생해서 강수량이 많을 땐 특히 더욱 관리에 힘을 써야 하는 그렇죠. 곳입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미호천교와 직선거리로 600m 정도였고요. 가까운 제방과는 200m 남짓이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배전실도 물에 잠기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소용이 없었군요. 네, 행정당국은 홍수 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나 또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9월에 경북 포항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7명이 숨졌고요. 2020년 7월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량이 침수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피해가 큰 예천을 다녀갔죠? 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재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존 사사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라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유발한 토사재해라는 설명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재해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4,958곳 가운데 네. 재해를 입은 곳은 한 곳뿐이었고요.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7일까지 경북 북부에만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이는 1973년 이래 50년간 대구 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의 3배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예. 평균 누적 강수량이 한 300mm 정도 되니까요.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수백 년 동안 별일 없이 살던 마을에 수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재해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것도 사고가 발생한 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기상청도 이번 집중호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 상으로 막대한 수증기가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다는 설명인데요. 문제는 막대한 수증기가 유입된 원인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기상청도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비가 와도 많은 비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이제 우리의 안전과 또 생명까지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 3월 제6차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증가하면요, 공기가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7% 정도 증가합니다. 한반도의 여름 강수량은 지구 온난화로 지속적으로 늘었는데요. 1995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366mm였는데 1995년 이후에는 444mm로 21%나 급증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의 영향이 동시에 맞물린 영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한반도가 엘니뇨 영향권에서 들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설명인데요. 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말 골프가 또 논란입니다. 네, 홍 시장인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쯤에 80cc에서 골프를 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 만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면서 네. 비판을 했고요. 대구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난 주말 전국적 수해를 언급하면서 이 와중에 홍 시장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네. 부적절하지 않았다면서 트집 잡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도 했고요.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가 오면 스포츠를 잘하기가 힘들던데요. 맞습니다. 자, 구 기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나 홍 시장의 골프 논란 어떻게 봅니까? 예, 기후 변화가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너무 실감이 나고요.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홍 시장님 이 골프는 홍 시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이라도 좀 미안하다, 송구스럽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드네요. 재산과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고요. 최근 대구시가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에서 오늘은 상권의 중심 동성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대표 상권이죠. 동성로 상권이 침체돼서 대구시가 이제 발벗고 나섰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대구 상권의 중심은 동성로였었죠. 지금은 많이 쇠퇴한 상황입니다. 이 대구시는 중구 동성로의 명예회복과 침체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첫째 이제 관광 활성화, 둘째 청년 문화 부흥, 셋째 골목 경제와 상권 활성화, 넷째는 도심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 동성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동성로가 쇠락한 이유 여러 가지겠죠.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구 백화점이 폐점한 것도 쇠락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대구 백화점은 1969년 동성로에 10층 규모의 백화점을 열며 대구 상권 부흥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동성로로 몰려들고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03년 대구역 롯데백화점이 또 2011년에는 현대백화점이 2016년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출점하자 대백이 이제 휘청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2018년도부터 이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영업 손실이 지속되자 휴점을 단행하다가 21년 7월 본점이 폐점하게 됩니다. 폐점한 지 2년 됐네요. 그렇죠. 코로나와 함께 대구 백화점이 문을 닫자 동성로를 찾는 유동 인구가 이제 급감하게 되고요. 또 대구 백화점뿐만 아니라 동아백화점도 2020년 2월 달에 본점이 폐점하였고 롯데 영프라자 대구점 자리도 19년도 2월에 문을 닫은 뒤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로 상권에 낙수 효과를 일으키던 앵커 시절이 문을 닫으면서 유동 인구가 감소했고 남은 상점들마저 폐점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앵커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990년 초부터 IMF를 맞던 1997년까지 이 X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동성로 상권을 가면은
그야말로 대구에는 이 단핵 상권으로 시내 동성로역이 되면 문화, 쇼핑, 의료, 서점, 학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던 그렇죠.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시내죠. 예, 당연히 시내죠. 이때 가면은 한일극장, 아카데미극장, 대구극장, 제1중앙, 만경관 이 시내 영화관이 모두 몰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요. 대학생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에 내려 버스를 환승해야 했죠. 이 당연히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았던 동성로를 그냥 환승해서 집에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산일연을 잃었던 동성로, 대구의 대표 상권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잃었던 동성로였는데 이렇게 쇠퇴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1990년대에 주택 200만 호 건립에 따라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됩니다. 이 수성구는 지산 건물, 또 시지지구에 또 대규모 아파트촌이 건립되었고 달서구는 이제 상인가 대곡지구인 월백건, 또 성서와 용산지구인 성서건, 북구는 이제 북구 7곡 1지구에서 4지구까지 주택지가 조성되고 새로운 상권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네. 이 새로운 상권에는 백화점과 영화관이 들어서며 이 상권이 분산하게 되는데요. 이 쇠퇴한 첫 번째 이유로는 이 단핵 상권에서 부도심의 발달로 상권이 이제 다변화로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대규모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렇죠. 거군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학생의 인구 유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시외에 있던 대학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늘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니까 대학생들이 시내에 놀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전파하던 이 대학생의 감소는 이 시내 상권의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의 보급인데요. 90년대 우리가 시내 갈 때는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이 차를 가진 사람은 교통이 혼잡한 시내를 꺼리게 되고 교외로 나가게 되었죠. 주차할 곳도 마땅치 그렇죠. 않고요. 이 또한 대중교통지구는 시내를 도심의 섬으로 이제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대구역의 위상 추락인데요. 과거에는 장거리는 철도가 도맡아 하던 시절 대구역을 이제 대부분이 이용하였지만 2004년 4월 KTX 고속철이 동대구역에 서게 됩니다. 이 대구역 이용자가 당연히 줄게 되었고 시내 유입 인구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인터넷의 보급인데요. 이 과거 물건 구매는 매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현대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쇼핑 이외에 즐길 거리가 없다면 굳이 시내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 정리했는 게 청년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 1971년생이 과거 그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이 인구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예. 이 지금 청년 인구의 유입만으로는 이 동성로 상권의 활성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50, 60 세대들의 유입을 늘릴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동성로 상권이 쇠락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 대구시가 이런 상황에서 동성로 상권 부활 프로젝트를 밝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관광 활성화 부분인데요. 동성로 관광 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성로 일대 35만 평 규모로 지정하여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브랜딩할 계획인데요. 이 관광 특구가 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 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또한 이제 5개 강곡물 허가 등의 기준을 이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 휴게 음식점의 5개 영업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예전에 중앙 파출소 건물은 지역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이 동성로 야시 골목, 로데오 거리 이제 주요 가로마다 이제 트렌디한 이색 포토존을 설치해서 방문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이고 또 동성로의 청년 문화 부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렇죠. 시내에 이제 청년들을 오게 해야겠죠. 예. 그것은 이제 도심에 이제 공실 사무실이 많습니다. 상가도 많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과 경북권의 대학교의 도심 캠퍼스를 이 시내에 조성해서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고 민간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시 소유의 공간을 젊은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청년은 물론
타 지역 젊은이들이 대구를 즐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또 동성로 뮤직 페스타, 동성로 청년문화제, 동성로 클럽데이 투어, 이제 청년층에 특화된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발굴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골목 경제와 상권 활성화 부분은 이 상권 부흥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시는 이제 우선 동성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전문기관 컨설팅과 상인의 대상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세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상인회와 운영자 측과 협의해서 노천 카페 거리를 지정해서 공공 디자인 사업을 접목해 저층부에는 전면 디자인 개선과 루프탑 활성화를 통해서 유럽풍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의 공간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앙로에 이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일부 해제키로 했는데요.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바늘땅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 1km 구간에 일반 차량 통제를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은 중앙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까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성로를 중심으로 공간들이 좀 특성이 강화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대구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성로를 중심으로 이제 교동, 향촌동, 종로,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공간들의 특성이 강화돼 도심 전체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성로 상권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처해진 상황을 보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상권 쇠락의 배경 원인도 여러 가지였듯이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고요. 이 대구시에서 지원해 줄 상황이 있고 또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 대구의 상권 지도를 봤을 적에 이 다핵 상권으로 변해 있고 대구 시민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또 대구 경북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보고 놀고 즐길 거리를 한 곳에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수도권에서 이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식사나 회식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에 각자에게 돈을 주고 회식하라고 하면 동일 문화권을 가진 사람끼리 회식한다고 합니다. 이 시내에 우리가 대구 백화점을 예로 들면 지금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층에는 동남아 사람들의 문화가 어우러진 쇼핑과 먹거리로 채우고요. 또 2층에는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와 이 쇼핑과 먹거리, 또 3층은 유럽풍의 문화, 4층은 또 모래사막의 아프리카의 풍의 문화, 5층은 아메리카풍으로. 세계 문화가 함께하는군요. 그렇죠. 6층은 중앙아시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층은 우리 한국의 먹과 맛을 살릴 수 있는 한국풍으로 전층을 이제 다 채우는 거죠. 이미 세계가 하나이고 서울 가기보다 더 자주 외국을 드나드는 시대임에 이설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대구 동성로를 오면 세계적인 문화를 모두 만날 수 있고 세계적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완비된 종합 세트장 이 동성로가 된다면은 이 동성로를 찾는 사람의 폭도 전국을 넘어 세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쩐대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경찰청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시내 잠수교와 지하 통로 등 7곳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통제 구간은 수성구 가천 잠수교, 강촌 햇살교 구간, 동구 안심교 하단 지하 통로, 숙천교 하단 지하 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 잠수교, 오목천 잠수교 구간 등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용산교 하상도로 800m 구간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어제 오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통제되는 구간은 물에 잠길 위험이 있으니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미리 알고 예방해야겠습니다.
장마철에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 뚜껑에 감전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누전된 전선으로 인해 맨홀 뚜껑을 밟으면 감전을 당할 수 있는데요. 또 폭우로 빗물이 넘치면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다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맨홀 뚜껑 주변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전봇대에도 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기 시설물을 지나갈 때에는 최대한 물기가 없는 곳으로 가고 누전이 될 염려가 있는 전봇대를 발견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기획 전시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리는데요. 대구 작가들이 그린 팔공산의 사찰, 마을, 자연 풍경 등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은 이외에도 전시실 연결 통로에서 팔공산에 남겨진 태조 왕건의 흔적이라는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팔공산의 다양한 모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대표 디저트를 찾습니다. 대구 시그니처 디저트 달디달구 공모전이 8월 14일까지 개최됩니다. 대구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렸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대구 시그니처 디저트라는 주제로 대구를 기억할 수 있는 미식기념품 5개 제품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에게는 상금과 맞춤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인명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실종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돼서 사망 20명, 실종 7명, 부상 17명으로 바로잡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 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